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아, 네. 제가 드디어 네. 방송을 이제 시작한 지 한 1년하고 몇 개월 만에 네.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였어요? 네. 그거 아니었어요? 그건 줄 알았는데. 내만복 총회가 잘 끝났다고 할 줄 알았더니. 아, 네. 총회 뭐 잘 끝난 거는 네, 저랑 네, 뭐 물론 이제 기쁜 일인데 네네. 개인적인 뭐 이득과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네, 공로상을 받았고요. 사실 공로상 받으면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지만 보통 공로상은 영화제에서 주잖아요. 그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원로나 죽은 사람 한테 공로상을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로상을 받고 내가 살다 보니 이런 상도 다 받는구나라고 네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뭐 뻘쭘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렇죠. 그래도 네. 아무나 주는 상이 아니었어요, 역대 보면. 공로상. 작년에 받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네, 날카로우셔. 네. 이건 대세 양혜정이라고. 아, 그럼요. 아, 네. 유동호 교체설이 계속 떠들고 있는지 이 시국에 저는 계속 살아남는. 유동호가 아니라 유원선 아니냐 이렇게. 최근에 좀 그런가요? 이런 말이 좀 있었어요. 네, 그냥 오프라인에서 컴플레인들이 네. 좀 크고 작게 들려올 건 있지만 네. 묵묵하게 지키고 계시죠. 네, 오면서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마음이. 네. 지금 오늘 분위기 되게 칙칙합니다. 한 몇 분이세요? 둘에 6분. 남성 6분에 지금 제가 쌓여 있거든요. 그래요? 네. 이런 환경이 될 줄 저도 몰랐는데 그렇죠. 이분들 다 모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지금 최다 출연자 원래 5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네. 지금 일정상 3분만 참석을 하시게 됐고요. 네. 제가 이분들을 소개해드리자면 복지국가 운동의 어벤져스. 네.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역시 공로상 받으니까 네. 수사가 틀리네. 네, 그 공로상 받은 순간부터 제가 고민했어요. 네네. 뭐라고 소개할까? 네, 그랬구나. 네. 여기 방송 하기 전에 또 나갔어요, 이러시 잘 왔어요? 네? 아닙니다. 한 분 한 분 모셔야 되는데 한꺼번에 모시기 쉽지 않거든요. 네, 지난번 방송 때 잠깐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 책을. 그러니까 내만복에서 새로운 책이 나왔다라고 해서. 어떤 책? 제목이 좀 깁니다.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오늘 이 문제 네. 이분들 모시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5분이 이렇게 저자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네네. 사실 지난주에 한 분을 빼먹었었어요. 어떤 분? 홍순탁 선생님을 사실 빼먹었었어요. 이게 히든 카드였잖아. 아, 그런가요? 네네. 그래서 지금 5분 중에 한 3분 모셨습니다. 오건우 운영위원장님, 최창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홍순탁 팀장님, 네, 3분 모셨습니다. 오건호, 최창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공동운영위원장, 홍순탁, 조세재정팀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각자 한 분씩 그 책에 대해서 그래도 하는데 총회도 있어가지고 위원장님 둘 중에 한 분께서 총회에 대한 간단한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총이 이게 뭐 첫말부터 꼬이네요 지금. 이 오래간만에 출연했더니 네. 자주 안 불러줘서 그래요. 네. 바빠서 오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네. 총회 뭐 화기애애하고 화기애애했다. 또 마음들이 이렇게 쫙 잔잔하게 모이면서도 또 할 얘기는 다 나오는 할 말은 다 했다. 네,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간단한. 의외로 짧게 말씀하시니까 오그라 위원장께서 나머지 또 느낀 점이라든가 이 총회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이 총회가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총회 아니었나. 우리가 정식 등록도 됐고 아닌가요? 총회와 무관하죠. 네. 이게 작년에 비영리단체 등록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뭐 그러니까 좀 더 자긍심을 가진 자리이긴 했고 제가 총회 사진 몇 개를 모아서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어요. 네, 요즘 사진 맞습니다. 많이 찍더라고요. 제 카메라가 바뀌었던지. 네. 그랬더니 댓글로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어떤 분은 뭐라고 하셨더라? 다른 조직의 총회 처음 참가해 봤는데 네. 뭐라 그랬죠? 이렇게 민주적.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민주적인 네, 자리가 부럽다고. 네네.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자랑하시면 옆에 그 히든카드 우리 팀장님께서도 뭐 제가 느낀 그 점. 총회 문지기를 했거든요. 제일 중요한 총회 성원이 되는지를 카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주 불안했습니다. 그 정도. 저희가 과반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뭐 위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정 인원수가 들어와야 총회가 성원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 그날 또 비도 오고 해서 좀 많이 늦으셨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사람이 찰 때까지 앞에서 이제 시간을 끌어서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주 많이 오셨어요. 정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문지기로서 아주 뿌듯했습니다. 네네. 뿌듯하게 초회를 네. 마쳤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총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그 총회가 2월 28일 날 진행이 됐는데 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오신 건 아니시고요. 그렇죠. 사실 책 홍보를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책 제목을 말씀해 주세요.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네. 이 책을 쓰게 된 거를 좀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그 작년부터 우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내만복 학교를 했잖아요. 학교 그래서 했죠. 저희가 종합반도 있고 또 주제별 단과반도 있는데 저희가 좀 체계적인 교재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매번마다 각 강사님들이 이제 유인물을 준비해서 강의가 진행됐는데 그게 괜히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 좋은 내용을 하나의 묶음으로 책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 바람이 있었는데 사실 이 일이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네. 쉽지 않죠, 책 네, 읽기.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구세주가 나타나셨어요. 구세주? 여기 앞에 앉아 계신데 철수와 영희라는 출판사 여기 지금 박정원 대표님 제가 소개하기로 했는데 네. 박정원 대표님 계신데 저희 그 내만복 학교 저희 또 회원이시니까 학교 그 안내를 쭉 보시다가 내만복 학교의 내용을 묶어서 책으로 내자라고 제안을 주셔서 어이구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 예, 그래서 일단 그 저희 강의 내용을 녹취해서 정리해 주셨고, 네. 근데 막상 그걸 책으로 하려다 보니까 완전히 새로 써야 되겠더라고요. 예, 또 그래서 저희 각 그 강사님들이 다시 내용을 보완해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책의 성격은 저희 내만복 학교의 교과서의 네.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대학생도 그렇고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대학생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 복지 국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라면 굉장히 좋은 교양서로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책은 얼마나 팔릴 걸로 예상하세요? 초반부터 네. 돌발적인 질문.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교과서 같은 것들을 널리 알려야죠. 네네. 널리 팔리고. 사장님 긴장했어 지금. 네. 근데 지금 3월 지금 시점이 네. 3월 2일이고 이 책이 2월 28일 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제 나온 거죠. 저희 총회. 네, 저희 네. 네. 그래서 아직은 좀 이릅니다. 카운트하기는 이른데 제가 오늘 요 버릇 생겼어요. 책이 얼마나 팔리는지. 교보 문고 가보니까 30매 뒤. 우와. 이게 각 그 하위 부분이 아니고 정치 사회 30이고 네. 알라딘은 계속 이제 100위권 오. 안에 있고 그래서 뭐 대박 예감입니다. 네. 빨리 사셔야 돼요. 네. 얼른 사세요. 음. 아니면 사기 싫으시면 저희 정답 맞춰주시면 이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공로상 받으실 과감해지시는. 이래야 받는 거야. 네. 몰랐네요. 일단 각자 그래도 내용에 대해서 저자본이기도 하고 우리가 복지국과 관련된 내용을 하다 보니까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집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집 얘기. 네네네. 네. 대한민국에 이 복지국가에서 집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집은 누구나 다 있어야 되는, 그 어떤 사람은 생활 필수품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생존의 어떤 기본 조건,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모든 게 다 흔들린다.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공공임대주택에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10여 년 전에 사업으로 해가지고 좀 파산이 나서 집이 없어져 버렸대요. 네. 그랬더니 함께 살던 가족이 모두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됐더니 한 분 한 분 가족이 다 들어오셔가지고 원래대로
이 가족이 다시 복원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제 이런 건데 이 책에서 이제 뭐 중점을 둔 거는 지금 세입자들이 이제 권리가 네. 없는 상태나 다름없는데 다른 나라들은 한 곳에서 세입자가 계속 살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자. 그다음에 마구 막 오르는데 오르지 좀 못하게 좀 컨트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미친 전세, 뭐 폭등, 뭐 이런 말이 없어지면서 안정된 어떤 주거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국민 모두가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뭐 생각도 좀 있는데요. 네, 그건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안 여쭤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원망할 거예요. 옛날에 양혜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공로상 받고 확 달라졌어. 네, 주거권 문제 좀 더 나중에 질문하고 있고 제가 세금 문제 되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여전히 그 국민들 대부분은 세금에 내는 거에 대해서 또 걷어? 이렇게 하는 댓글이 대부분 어떤 기사가 날 때마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세금 문제가 참 다루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누구든 좀 가급적이면 특히 내가 내는 세금은 좀 줄어들었으면 나만 내는 것 같구만.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특히 요즘은 또 세금이 잘 거치고 있어요. 2016년에도 그렇고 2017년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잘 거치는데 왜 더 내라고 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저는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내용이 좀 나눠질 수 있는데 두 가지. 네, 왜 잘 거치는지 정말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문제가 없는지 뭐가 정말 뭐 그 세수 기반이 좋아져서 잘 거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분석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게 좀 일시적인 효과라고 하면 좀 안정적인 그 복지국가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세목을 어떤 방식으로 증세를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내용을 썼습니다. 듣고 보니까 조만간 정부 부처에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방송을 이용하는 살짝 느낌이 들었는데 내용을 듣고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했던 부분이 왜 잘 거치나 진짜? 2016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국세가 1년에 한 230조 정도 거쳐요. 그런데 2016년에 한 24조 늘었어요. 그러니까 10%가 는 거죠. 작년에도 24조가 늘었어요. 또 10%가 된 거죠. 매년 10%씩 세금 넣는 게 아주 이례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GDP는 한 5%밖에 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나라 경제는 5%씩 성장하는데 세금은 10% 늘어난다. 이거는 정말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아주 세금이 잘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질문해서 좀 그런데 갑자기 떨어가지고 모 당에서는 거덜내고 있는 문재인 세금 뭐 혈세 낭비 계속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막 뭐 복지 쓰다가 뭐 거덜난다, 살림 날른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지금 상태로 거덜나는 건 아닌가 진짜? 지금은 그 쓰는 거 이상으로 잘 거치고 있어서 그럴 일 없다. 이 추세가 만약 정말 지속될 수만 있다고 하면 네네.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좀 왠지 좀 듣고 보니까 정부 부처로 갈 거. 그래요? 지금 또 앞에 지방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이상하게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오건호 운영위원장님이 나오실 때가 선거 때만 나오세요. 그래요? 대선 앞두고 대선 전망 때 나오셨죠. 그리고 네네. 내만복 운영위원장 선출 그 직전에 이제 그 방송으로 나오셨죠. 네. 지금 또 지방선거 앞두고 있으시잖아요. 무슨 의도가 있으신 건 아닌지. 아니 지방선거 4년에 한 번 네. 그리고 대통령 선거 5년에 한 번이에요. 너무 뜸뜸이지 않습니까? 공동운영위원장님 자주 불러주십시오. 아니 최다 출연자신데 지금 이렇게 지금 3번까지 출연하신 분이 없습니다. 지금도 적게 출마한다 불만이. 그러신 거예요? 1년에 두세 번은 부르셔야죠. 네. 저희 앞으로 앞두고 있는 제주도 특별 방송. 예, 네, 꼭 좋습니다. 같이 공동 진행으로 하는 걸로. 만복 라디오는 잘 나가는데 왜 네. 위원장은 초대가 안 되는가 이거 이런 느낌인데. 지금. 그거는 뭐 저희 캐스팅 권한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 책을 쓸 때 제가 앞에 보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교재로도 있지만 복지국가를 이해시키려고 이 책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점에서 복지국가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복지국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렵다고 느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책은 크게 두 축이에요. 하나는
각 주제별로 아까 최창호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분야, 세금 분야, 의료, 연금, 뭐 노동복지 쭉 있지요. 저희 내만복의 자랑이기도 한데 저희는 각 주제별로 저희 나름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를 총합해서 저희가 조금 부풀려서 복지국가 전략이라고 했는데 전략. 어떻게 하면 복지국가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각 부분의 총합으로서의 그 전략은 결국은 주체의 문제이거든요. 누가 네. 어떻게. 그래서 저희 책에도 나옵니다마는 저희가 연성 권력 자원이라는 개념을 도용합니다. 보통 복지국가를 만드는 주체 얘기하면 정당 혹은 뭐 노동조합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전통적인 그 주체 자원도 있지만 민생의 의제별로 시민들이 아래로부터 모여서 토론하고 또 그 에너지를 사회에 발산시키는 그게 촛불의 형태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식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그 민생 의제별로 일정한 아래로부터의 네트워크가 구성되면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 원 상한제. 네. 그래서 이런 병원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개인들이 지금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함께 병원비를 해결하자라는 그런 아래로부터의 풀뿌리 운동. 그리고 우리 홍수탁 팀장님이 담당하고 계신 세금에 있어서는 그냥 사회복지세를 도입해버리자 라는 네. 사회복지세 도입 운동. 그리고 주거 분야에 있어서는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라는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각각의 의제별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망을 가지게 되면 이게 하나의 복지국가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전통적인 정당 노조와 비교해서 그거를 하드하다면 이거는 소프트하죠. 그래서 연성 권력 자원이라고 이게 학술적 이론 기초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투축으로 이 복지국가 주체 전략으로서의 연성 권력 자원론 의제별 연대를 통한 또 하나는 각 강론별 저의 독특한 입장이 있습니다. 이제는 복지는 당위적으로 확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야지만이 가장 적합하게 산봉우리로 오를 수 있느냐는 그런 이제 경로 개척이 중요하거든요. 10년 전에는 복지를 늘려라 하는 것 자체가 복지 운동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설계도를 그려야 됩니다. 저희는 그려고 있다고 자부하는데요. 그래서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책에는 네, 읽어봐야겠네. 이 책을 읽으면 그러면 복지국가가 나에게 시민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나의 삶의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책임져 줄 수 있는가 이런 로드맵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복지 관련 책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복지국가에서는 어떻게 살고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런 지식 전달회로 그친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저희 책을 읽으면 복지국가로 가야겠구나. 혹은 사람들과 손잡고 이리 하면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 포부를 갖게 하는 책입니다. 꼭 읽어봐야겠어요. 눈빛이 네. 뭐 대박 난다는 게 그냥 나는 게 아니라 레이저. 반드시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네. 네. 선거 때만 이렇게 레이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래, 아무튼, 네. 그래서 선거를 아까도 살짝 의심했던 게 제가 네. 요즘에 정치인들 출판 많이 하잖아요. 네네. 출판하고 그 책 출판 기념회들 하잖아요. 혹시 기념회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자 사인회, 저자 강연, 출판 기념회. 우리 어쩌나요? 하나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네. 당황해서. 한두 달 전후해서 네. 모여서 네네. 네, 뭐 함께 관심 있는 분들하고 네. 좀 이야기하는 시간, 네,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책을 읽고 또 저자분들의 말씀을 직접 듣는 길 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또 저자한테 사인 받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책을 안 읽어도 사인은 받아요. 그래서 이 책에는 5분의 저자한테 모두 사인을 제가 받아서 갑오로 간직할 생각입니다. 뭐 공로당 받은 날부터 가보 얘기 나오고 뭐 대세 나오고. 질투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못 받으셔가지고. 눈을 왜 나한테 봐? 네. 이거 갑자기 옛날부터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든 사람들인데 양혜정, 유동호
복지효과를 만든 사람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아,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됐어요. 제가 위원장님 잘 안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오늘 보니까 권력 관계가 확실해 보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송을 잘 진행할 수 있을까? 나중에 한번 해야겠어요. 네, 내만복학교 아까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 가지고 책을 이제 엮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조세 저항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 연금에 대한 어떤 계층에 대한 이견이나 불안감 저희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하자마자 국민연금을 납부를 하기 시작을 했지만 이제 연도 저희가 수령한 연도는 그러니까 뒤로 미뤄지고 연금 수령액은 점점 줄어지고 그런 불안감이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오건우 위원장님께서는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전에도 낸 책이 내가 만드는 공적연금 그 책을 내셨는데 그런 그 불안감에 대한 어떤 해법이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제시를 해주신다면 간단하게. 법이 네. 그러니까 우리 홍 팀장님이 세금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금하고 연금이 특히 일반 시민들의 정서하고는 조금 다른 해법을 저희가 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찌 보면 무모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정직하고 용기를 낸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세금 얘기는 팀장님이 하시고 연금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좋다, 국민연금 급여를 올려라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주춤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의 국민연금이 형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중심권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네. 불안정한 사람들은 배제되거나 혹은 그 혜택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격차 구조에서 국민연금 급여를 그냥 올리게 되면 사실 젊었을 때의 격차가 국민연금 때문에 노후에 더 커지는 문제도 발생하고요. 또 하나는 다른 나라 공적연금과 달리 우리는 아직 수지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청취자분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팩트입니다. 저희가 받는 것의 한 절반만 보험료를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절반은 또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세대와의 이 재정 책임의 형평성 또 현재 중심부 가입자와 주변부 노동시장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에서 존재하는 역진적 격차 문제 사실 이런 걸 그냥 방치하고 눈을 감고 국민연금 급여를 올려라 이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저희는 그런 면에서 좀 더 형평한 연금을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반 좀 범진보 진영에서도 거기는 이제 국민연금 네. 급여 인상을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거보다는 좀 주변 계층들의 급여권을 더 주목하고 또 기초연금을 주목하고 이런 대안을 내요. 그래서 이런 데 좀 긴장이 발생하는데 이게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책에도 담겨 있고 저희 내만복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저희 입장입니다. 뭐 듣고 보니까 왕따 그렇죠. 네, 스스로 왕따 의견을 건다고 볼 수 있는데 더 해요 세금은. 아 그래요? 저기는 아예 네. 뭐 어디 계시지? 더 있는 분 얘기 좀 들어보세요. 세금 할까요? 갑자기 더하지 않는데요? 갑자기 연금이 더하지 않을까요? 연금이 더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더 해요. 세금은 지금 정말 잘 거치긴 하는데요. 그것을 잘 따져보면 이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뭐 2015, 16, 17년 그리고 올해까지 부동산 경기가 참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수로 보면 양도세가 많이 거치고요. 취득세도 많이 거치고 또 기업들도 어쨌든 뭐 토지라든지 건물을 팔면서 이득을 많이 내다 보니까 법인세도 그래서 또 많이 거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부동산이 좋아서 내는 세금 효과가 생각보다 크고 그런 것들은 뭐 지속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고통스럽더라도 증세 전공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뭐 일단 우선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이 조만간 감옥을 가셔야 될 그 MB가 위헌 발언 아닙니까? 이거 가셔야 될. 네, 개인적 의견이죠. 바램. 의견, 네, 네. 소망 뭐 이런 것들. 네네네. 그 법인세하고 보유세를 망가뜨려 놨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원상 회복을 하고 그리고 우리 소득이 발생하는데 과세하지 않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뭐 주식 양도 차익 이런 것들 과세하는 것 이렇게 해서 공평 과세하는 게 한 축이고요.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회복지세 같은 복지 증세 이렇게 해서 두 축으로 해서 정말 복지 효과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증세를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뭐 제가 보기에는 연금보다는 그리
그보다 호응도가 훨씬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약간 그 포장지를 덮고 계신데 사회복지사니까 되게 좋게 들리시죠? 네. 그 안에 보면 일반 시민들도 다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연금보다 훨씬 강한 저항을 받으실 거라고 봅니다. 서로 책 읽으면 비난 날라고 다 피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세금 문제, 연금 문제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두 문제가 다 돌파해야 돼요. 전공법으로 돌파해야 돼요. 일단은 숙제입니다. 시간상 많이 그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제 최근 부동산 얘기를 하니까 최창호 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여러 차례 수차례 지금 현재 주택에 대해서 정책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전망을 그래도 한번 요즘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부동산을 잡힐 듯 안 잡힐 건지 아니면 계속 장관이 와서 더 하겠다 계속 하는데 한쪽에서 세금이 걸 정도면 이게 잘 되고 있는 건가?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예측되는 거예요? 문재인 근본적 본질이 건드려진 거야? 아니면 그냥 사회적 현상인지?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전후 또 들어온 후에 집값이 오히려 막 올랐잖아요. 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주거권 입장에 확실히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주거 인권이라 그러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계속 거주할 권리 그리고 또 전월세 상한제나 또 계약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공정이 없이 이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도외시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가 이주 정책을 결국 하고 있는 건데 세입자는 패싱하고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권 이제 계약 갱신권을 저는 네. 이제 계속 거주권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정치권에서는 이제 계약 갱신권을 뭐 예전에 2년을 추가 연장한다, 뭐 4년을 추가 연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제가 얘기하거나 또 저희 단체들 또 함께하는 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2년을 연장한다, 1년을 연장한다 이제 그게 아니고. 한 곳에 안정되게 원하는 만큼 이제 살게 한다는 의미에서 계속 거주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마음을 쓰지 않고 있고, 문 대통령도 직접 그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권을 말하셨는데 후보 시절 이전에나 계속 얘기하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그랬는데 이제 되고 나서 실제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어서 근데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집을 투기 재산으로 보는 거나 아니면 뭔가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보는 게 깨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안 보고 뭐 이런저런 막 집값 잡는 뭐 방법을 자꾸 쓴다 그러면은 그게 이렇게 됩니다. 이제 정권 초기에 막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하다가 또 그런 것을 좀 쓰고 나면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규제를 좀 풀 때가 되었다. 네. 막 이러면 또 그걸 푼단 말입니다. 그것을 그런 우려가 있을 수 계속 있다. 아니요. 그동안 계속 그렇게 반복했어요. 규제를 좀 하다가 또 선거 되면 풀었다가 또 반복했다. 이걸 계속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세입자는 불안한 거예요. 권리가 추가로 보장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인권은 보장이 잘 안 되고. 근데 문재인 정부 와서 좀 장점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공공임대주택이 좀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또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는 거는 박근혜 정부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기업에다 막 퍼주는 그런 민간주택을 공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 토지 또는 뭐 세제 또는 기금 막 이렇게 지원을 한 그것이 별다른 변화 없이 지금 좀 지속되면서 이름을 좀 바꾸고 있는 이런 거라서 그런 점은 적폐청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장점과 지속적으로 권리 침해가 계속되는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입자 권리 인권 보장하는 정부가 돼야 진정한 인권 우선 정부가 될 것이다. 그게 나라다운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네.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 네. 다시 한번 이제 이전에 약속했던 걸 지키시라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듣고 보니까 핵심 키워드는 아직까지 세입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집이 있는 사람에 의한 대책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기본적으로 그런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주거 사다리론, 그러니까 전세에 사는 사람은 그 다음에 집을 소유하는 쪽으로 올라가는 이 어떤 사다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논리인데 네. 그거의 그 단점, 결정적인 문제점은 세입자로 국민의 절반은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세입자는 도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세입자 권리는 보장이 안 된 채 계속 그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라 돈 많이 벌어서 이런 논리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집값이 또 오르면 전세 또 월세값도 이제 올라서 사실은 이제 안 오르게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근데 그런 방법을 해서 안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네. 뭐 강남 사람들은 뭐 지금 뭐 오히려 잘 됐다 지금 그런 분위기도 있다는 거잖아요. 뭐 똘똘한 놈 한 놈 가지고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니까 보편적인 주거 인권을 보장하는 특히 세입자하고 홈리스 정책에 있어서 제대로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촛불 정신의 개성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 듣다 보면 저도 집이 없거든요. 되게 걱정스럽고 이번 정권에서 좋아질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그 집 걱정 없는 세상에 살기 위해서 시민들이 해야 될 행동 지금 이제 뭐가 있을까요? 좀 전에 네. 이제 양생께서 네. 집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세입자로 지금 살고 계신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얹혀 살고 있어요. 얹혀 사는 네. 분이 네.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주거복지센터에 3년 이제 상담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얹혀 사는 분이 정말로 많으시더라고요. 예, 만약에 주거 대안이 있으면 그분들이 얹혀 네.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 소득에 맞춰서 살 수 있으면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그 세입자 비율은 사실상 상당히 축소되어 있는 겁니다. 주거 대안이 없으니까 막 얹혀 사는 그 비율이 네. 상당해요. 뭐 사이집에 얹혀 사는 사람 또는 뭐 또 교회 신도집에 얹혀 사는 분 뭐 여러 그런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소득에 맞게 자기 네. 형편에 맞게 주거 대안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양쌤이 말씀하신 내가 집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제 네. 그런데 보통 세입자들도 내가 집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네. 그런데 세입자로 사는 그 집이 그 사람 집이라 이제 이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 세입자가 사는 집에 대해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마구 폭등 못하게 룰에 의해서 공정한 룰에 의해서 임대료가 오를 수 있거나 보증금이 오를 수 있게 물가 정도로 이렇게 하면 그게 내 집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나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소유하는 쪽으로 가야만 되는 거는 아니다. 네. 그건 한도 끝도 없다. 이제 네. 그게 아니고 세입자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거 인권을 보장해라. 노동자들에게 2년제 또는 뭐 그냥 막 잘라버릴 수 있는 제도하고 유사한 거거든요. 근데 노동권을 2년만 보장하고 나머지는 안 보장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뭐 반인권적이고 기본권 파괴잖아요. 근데 주거권도 마찬가지다. 2년 만에 뭐 이렇게 이사 가라고 할 수 있는 거를 독일의 어떤 그 분이 이야기하기를 그건 반사회적인 범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더 이상 범죄하면 안 됩니다. 제도를 바꾸자. 예, 알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주거권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 계층 주택의 소유 유무 관계없이 관련된 내용이 있고 이 내환들 복지국가에서 이 논지 이전에 선거 국면에서도 이제 뭐 시혜적이냐 아니냐 보편적이냐 이런 내가 한때 지금까지도 여전히 만만인데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 굶어 죽는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있고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사회연대장 뿔매라 보편복지란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의원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번 책의 2장이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다뤄요. 오늘 자리에 안 계신데 네. 남재욱 정책팀장님이 쓰신 주제인데 우리 5필자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추천하면 혹시 바쁘신 분은 2장은 꼭 읽으시라고 네, 권하고 2장. 싶어요. 네. 2장. 왜냐하면 저희가 무상급식에서부터 보편 선별 논쟁을 했는데 친복지 진영은 보편을 얘기하고 또 보수적 성향의 분들은 선별을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한국이 독특하게 보편 선별 논쟁을 했습니다. 사실 이
하나의 제도 프로그램 뭐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을 가지고 보편이냐 선별이냐라는 논의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실 이 보편주의는 전체 복지국가 체제의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너무 단일 제도 안에서 논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 정서하고 좀 어긋나는 논의 구도도 생겨요. 그래서 이 장을 읽으시면 네. 몇 가지의 그 좀 명쾌한 해석을 우리 남재욱 팀장님이 제공해 주시는데 보편주의가 결코 선배를 배제하는 게 아니다. 예, 보편과 물론 보편이 기본 축이 돼야 되겠지만 선별복지하고 같이 조합돼야 된다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 차등, 적극적 차별의 네네, 의미에서 하위계층한테는 선별해서 더 많이 주는 복지도 그렇게 해서 전체 복지국가 체제 수준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급여가 형평해질 수 있다면 네네. 그것도 보편주의에 어울리는 거다라는 막 거죠. 듣고 보니까 뭐야? 그럼 내가 말했던 것이 결국 내가 옳다고 하는 게 보편주의를 주장했던 거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보편 선별 복지 논쟁이 너무 정치적 에너지가 이렇게 탑재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선악 이분 구도로 좀 경도된 면이 있었는데 이 장을 읽으시면 네. 복지국가에 걸맞는 보편주의에 대한 인식이 생길 수 있고요. 지금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모든 개별 복지 제도들은 많이 들어왔거든요. 지금은 제2단계인데 어떻게 종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종합하느냐. 따라서 그전 우리 논쟁 구도에서 단일 제도를 가지고 보편이니 선별이니 하는 그러니까 항목 하나 가지고 막. 이 기준에서는 전체 종합이 되게 어렵거든요. 네네. 저는 그래서 이 장을 읽게 되면 기존의 인식이 좀 시야가 확장되고 또 이 각각의 제도들을 종합해서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진짜 보편주의에 맞는 건지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갖게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강추합니다. 이 장. 말씀 이장 강추. 들어보니까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거나 사회복지사들이 반드시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직까지도 사회복지에서는 대립적인 양분되는 구조로 그 선별주의와 그 보편주의를 나누어서 기술해오거나 특히 대학원 과정에서 많이 다뤄요. 이거를 토론을 하거나 발제를 하게 시키고 본인이 어떤 그 보편주의를 지향하는지 선별주의를 지향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토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이분법화하는 그런 경향들이 사회복지 조직에도 되게 만연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듣고 보니까 오늘 나오신 분 한 분 역시 소중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보는데 왠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의료 분야. 이 의료 분야에서 누가 또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좀 있나요? 이 책뿐만 아니라 내가 만든 복지국가 또는 복지국가를 통해서 이것도 제가 그럼 짧게 네. 짧게 하실 거 맞죠? 아니, 너무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마이크 시간을 길게 드려야 돼요. 네, 언제 나오실지 몰라요. 사실. 일부러 김종국 제거한 거 아니야? 자기가 다 알려. 그러니까 언제 나오실지 모르니까. 네. 내만복의 대표 상품이죠. 네, 대표 상품. 처음 출범할 때부터 건강보험 하나로. 오늘 위원장님 안 나오시면 강추 대표 상품을 이러시는. 그래서 김종민 팀장님이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건강보험 하나로 그리고 이제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까지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또 3장에 담겨 있어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여기도 일부 시민들의 정서하고는 어긋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 건강보험료 더 내자고 제안하시거든요. 내자.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제도보다도 4배, 5배씩 민간의료보험에 다 가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민간의료보험을 어떻게 공적 건강보험으로 전환해서 네. 모두가 함께 병원비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멋진 제안이 담겨 있습니다. 3장 김종명 팀장님의 글. 이것도 강추입니다. 네. 오골의 강추. 네. 갑자기 다른 챕터 쓰신 분이 표정이 안 좋으시는데? 그러니까요. 안 계신 분들만 강추하고 있어요. 아니야. 오늘 나와가지고 얘기 들었는데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틈을 이용해서 또 우리 퀴즈 있지 않아요? 네, 퀴즈. 내겠습니다. 지난번 그 방송에서 나오셨던 게스트 분의 별명이 마왕이었습니다. 그 마왕이 의미하는 거 6글자. 6글자를 정확하게 6글자인가요? 5글자인가요? 헷갈리네. 아까 정확히 그 두 개, 5글자? 6글자. 네, 6글자를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따끈따끈한 신간.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이 신간을 퀵 서비스로는 아니고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얼마나 불행하면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네. 네, 아까 이 홍보 영상을 촬영하는데 저자분들이 책 이름을 못 외워요. 그래요? 네, 책 이름에서 얼마나 나라는 불행한데 국민은 왜 부유할까 이렇게 막 하시고. 국민 생각하니까 눈물을 앞으로 가리는 거지. 이게 한 사람이 그랬어요. 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최창원 위원장도 한 번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아까 들리는 얘기 위원장이 통편집된다고 하고 아무튼 뭐 네 많은 얘기를 하셨던 것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그 홍순탁 우리 팀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보니까 증세해야 된다 전국법 쓰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세 얘기도 하셨고요. 사회복지세 하면 진짜 복지가 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 갑자기 당황해. 그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서 덜 내고 있는 세금 규모가 그냥 쉽게 보면 한 100조 정도 100조나 덜 내고 있어요? 덜 내고 있거든요. OECD 평균에? 네. 그러니까 뭐 많이 내는 저 북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더 차이가 커질 거고 네. 평균하고만 비교해도 세금만 이렇게 세금만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 사회보험료 쪽도 차이가 나는데 그쪽 빼고 세금만 따져봐도 연간 100조를 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따라가야 사실 뭐 뭔가 복지 프로그램을 그 OECD 평균에 맞춰서 따라가려면 재원도 그만큼 맞춰서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100조를 언젠가 따라잡아야 되는 숫자고요. 그 중에서 한 저희 공평과세를 잘 한다고 하면 한 2-30조 그리고 사회복지세를 잘 거둔다고 하면 2-30조 그 정도 그러면 한 절반 정도는 우선적으로 평균에 비해서 미달하는 거 한 절반 정도는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제한이어서요. 뭐 이것만 되면 다 복지국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뭐 그 국민들이 뭐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뭐 이렇게 큰 부담인 것도 아닙니다. 왠지 눈빛이 사회복지세 하고 그 일을 홍수탁이 해야 돼 이렇게 하는 눈빛인데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왠지 막 저분 약간 욕심이 있어. 근데 어떤 또 기구를 만들지 않을까요? 단체. 기구? 예. 정부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러면 세금을 그렇게 걷었다. 사회복지세도 걷고 그러면 국민들의 삶이 무엇이 나아질까요? 저는 걷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요. 아니 걷어서 어디에 쓰실 거예요? 당황했어. 쓰는 문제는 그 나머지 네 분이 열심히 네. 고민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어떻게 잘 쓸까? 저희는 이분 믿고 네. 이분 믿고 걷어주시면 네 분이 알아서 쓰신다. 저희는 어디에 사용할지에 정해주시는 대해서 거죠. 역할 연구를 분담이 하고 필요한 거죠. 네, 저분은 네. 거둡니다. 분담이 확실하게 있으시네요. 이거 번외 질문이긴 한데 알겠지만은 우리 그 삼성 얼마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네. 네네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의견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어떻게 뭐 얘기를 할 수 있나요? 편집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 풀려나니까 당황하는구나. 아니 뭐 할 얘기는 많은데요. 이거 네네. 길어진 얘기 다 방송에 나갈 것도 아닌 것 같고 잘릴 거 알고 있어. 유감이다. 신동민이 불쌍하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뭐 한쪽 때 됐어. 신동민이 불쌍하다. 저분 감각 있는데 신동민이 불쌍하다. 네네. 겸사겸사 한번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연금함 때 제 생각할 땐 한때 이런 거 주장하신 글이 좀 있었어요. 지금도 역시 연금 통합하자. 그러니까 하나로 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말을 내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공무원 연금 따로 있고 군연금 따로 있고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자체가 불합리한데 하는 게 어떠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통합할 수도 있고 각할 수도 있는데 네네. 통합한다면 그 조건이 성숙돼야 되거든요. 그럼 통합은 두 가지의 통합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이런 주장이 있는데 네. 워낙 조건이 달라요. 그래서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이 이제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이 있는데 네.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냥 둘을 하나로 통합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기본소득 쪽 네. 입장에서 본다면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또 그런 공적연금을 통합할 수 단일화하는 거죠. 근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도 역시 성격이 많이 달라요. 하나는 보험료를 내는 거고 하나는 세금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역시 뭐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런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당장 현실성이 없는 방안을
물론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지만 네. 그것을 주창하기보다는 지금 연금 체계에서 비어 있는 것들을 계속 메워 나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그런 면에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이 3층 체계를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해서 종합할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행 제도가 국민연금 중심의 이 체계라면 기초연금 중심으로 가자. 통합은 아니고요. 그런 방안을 제가 4장인가 5장인가 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 퇴직연금은 사실 많이 거론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퇴직연금을 공적연금으로 같이 관리하는 걸로 보시는 건지. 제 연금장도 강추입니다. 네. 강추. 왜냐하면 여기 세금 거 주고 빼고. 두 개만 빼고 지금 그러니까 기초연금도 있지만 또 하나가 네. 퇴직연금이에요. 아무도 퇴직연금을 건드리지 않는데 제가 과감하게 퇴직연금을 지금 민간금융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네. 제2국민연금공단을 만들어서 공적으로 아. 전환하자.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일시금으로 타고 있는데 연금 형태로 바꾸자. 이런 과감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 예. 그럼 그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가시는 건가요? 네. 당연히 설계자가 가셔야죠. 뭐 뽑아주시면 가죠. 네. 처음으로 저렇게 말하는 게 처음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추우신가 봐. 제가 최창훈 위원장님한테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게 세입자 문제도 있지만 장사하시는 분들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사를 통해서 세를 돋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나가라 마라가 이 문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뭐가 있는지 좀 뭔지 모르겠어요. 아, 지금 상가세입자. 상가세입자 네. 말입니다. 예, 이제 상가세입자나 주거세입자나 모두 그 정주권 차원에 포괄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냥 주거권에 포괄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상가는 그냥 돈 버는 데고 또 뭐 주거는 뭐 자유계약이고 이래갖고 둘 다 그냥 팽개쳐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만 하더라도 100년 가게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400년 가게도 또 있어요. 100년은 또 명함도 못 내민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우리는 그 3대에 걸쳐서 가게를 계속한 곳이 뭐 몇 곳 안 된다 그래요. 그 파악된 게.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일단 세입자는 상가든 주택이든 간에 한 곳에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일종의 사용권 주거권, 정주권 이런 권리를 인정을 해야만 나라 전체가 평안하고 그리고 그 장사하는 분들도 쭉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고 뭐 주택에 사는 분들도 이제 그런 거다. 그래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거인 것 같아요. 상가세입자분들이? 상가세입자든 네. 주거세입자든 사실은 이게 대도시 문제이기도 하고 중소도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농촌은 조금 좀 다른데 근데 이제 자신의 문제인데 당사자들이 뭐 국회의원은 뽑아놓고 사실은 국회의원한테 1년에 전화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은 그냥 뽑히는 날 곧 선거가 있습니다만 그날은 뭐 굽신굽신하고 뭐 다 해주겠다 이러지만 가고 나면은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쌩 깐다고 할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것은 전문 용어. 그 전문 용어인가요? 그것은 평상시 이 주거 당사자들이 자신의 그 이해가 걸려 있는 건데 제도를 바꾸면 이사 계속 안 다녀도 되고 계속 폭등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그래서 직접 나서서 동네별로 모임을 만들어서 아까 의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목소리를 내면 그러면 내 문제인데 네. 예.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냥 뭐 기존 논리대로 돌아가고 만다. 네. 그러니까 목소리 내자. 네. 동네별 모임을 만들자. 그러고 예. 보니까 이제 선거 때면 후보자들이 상가를 방문하잖아요. 그때 상가 세입자에 대한 정책이 뭐냐고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선거 때 가면 상가만 다니거든요. 오셨어요 이게 아니라 상가 세입자 정책이 있나요? 네. 그렇죠. 이렇게 여기 물어야 된다고 보네요. 홍보물 그러니까? 여기에 안 나와 있으면 당신은 왜 여기 공약이 없냐? 혹시 없는 거냐? 그렇게 입장이 뭐냐? 물어보고 뭐 그러면 뭐라고 하면 다 녹음을 하십시오. 녹음을 했다가 그거를 선거 끝나고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다가 들려줘요. 그 네네. 사무소에다 전화해서 그리고 또 들려준 거에 대해서 피드백이 없으면 그걸 그냥 까발리는 거죠. 그냥 인터넷에.
인터넷에. 인터넷. 갑자기 인터넷. 원어 발음이 인터넷. 못 알아들어가지고 제가. 한동안 후보자들이 상가를 안 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네, 원어 발음과 함께하는 내가 만든 복지국가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그 이슈가 지금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 그 52시간 300인 사업장에 대한 그 주 52시간 근로 제한과 그 휴일 수당에 대한 것들인데 여기 책에도 6장의 노동과 복지가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것들에서 또 한측에서는 영세한 그 소규모 그 기관이나 어떤 그 업체들은 훨씬 더 뒤로 미뤄졌죠. 2020년, 2022년. 그래서 이게 뭐 의미가 있는 거냐라고 또 얘기하는 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그 평가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근데 사실은 소규모일수록 잘 보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더 권리가 침해되기 쉬우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거꾸로 가요. 얼마 이상은 보장한다. 뭐 그거는 안전 문제도 그렇게 하잖아요. 뭐 6층 이상은 뭐 스프링클러 하고 6층 미만은 또 뭐 안 하고 뭐 이런 식의 영세하고 힘든 이런 곳은 뒷전으로 밀리는 뭐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휴일 수당 같은 경우도 뭐 중복 소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실제로는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더 할증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휴일을 보장받아야 되는 휴게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장 못 받게 만드는 거니까 사실은 사람들의 그 복지에 매우 안 좋은 거고요. 그리고는 운송업하고 또 보건업은 지금 또 특례 업종이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일을 하게 만드는 그걸 여전히 존치시키고 있거든요. 그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복지 차원도 복지 차원이지만은 실제로 안전 문제도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그런 조항을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됐다고 옆에서 복지국가 한축에 운동을 하고 계신 분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끝으로 이 책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만든 복지국가 또는 복지국가 운동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시는 거요 아니면 청취자나 뭐 독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팀장님 삼성한테 하지 마시고 저는 이 책을 누가 읽었으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아까 잠깐 누가 하셨는데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선물이 뭘까 생각해 보면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상속을 해주는 게 좋은 선물일까? 그거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해도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물려주는 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아이한테 무슨 선물을 주는 게 가장 좋을까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이 책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저렇게 말하니까 뒤에서 보니까 얼굴이 좀 파래지는데 사실은 뭐 저출산 고령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저출산 대책에 뭐 돈을 뭐 얼마를 썼는데 뭐 되는 게 뭐 있냐 이러는데 주거 문제를 당장 해결하고 의료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제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뭐 막 그냥 다른 변죽을 울리는 뭐 주변부를 뭐 이렇게 뭐 주로 얘기하고 뭐 이래 가지고는 해결책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주거 문제는 실제 해결을 위해서 제대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기금이 투자되는 곳이 대기업 막 이런 데다가 투자하잖아요. 그 삼성 그 합병에서도 드러나듯이. 근데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그 배당을 쭉 또 뭐 60%든지 이렇게 받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연기금에서 공공임대주택 짓는 데에다가 사회적 투자를 해서 우리 사회가 모두 행복한 곳에 써야 말하자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고 사람이 행복하고 청년도 행복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부동산 저출산 사례 관심이 많은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감히 이게 내만복 교과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보완은 드렸습니다. 많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책은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을 모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사실은 시대 진단을 전통적인 시각과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20세기 복지국가는 완전 고용시장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모델인데 지금 한국은 노동시장이 그러하지 못하거든요. 네. 소개되지 못했습니다만 그 남재욱 팀장님이 노동복지 주제도 쓰셨는데 거기도 바로 노동시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복지에서 배제되고 네. 아까 나왔던 근로시간 단축에서도 또 여전히 이번 조치에서도 또 외곽에 빠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그리고 이런 격차가 큰 구조에서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그리고 서구적 혹은 당위적인 노선하고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낼 건 세금 낼 수 있으면 내야 되는 거고 또 마이너리티, 사각지대, 주변부의 시각에서 이 복지국가의 초석을 만들어보자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따가 혹 되더라도 독자적인 입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사는 과정에서 또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이게 맞나? 될까?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꽤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책을 읽게 되면, 혹 어려운 과제, 먼 길일지라도 진짜 현실에 발을 딛고 복지국가를 상상하고 생각하는 아마 그런 안내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말씀 듣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책은 부유한 나라에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7가지 해법을 담고 있는 책이다. 그 7가지가 복지 운동의 과제와 활동 전략, 보편적 복지, 의료, 주거, 연금, 노동, 세금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교과서라고 하신 그 의미를 좀 알겠고요. 이 책이 널리 읽히고 많이 팔려서 5분의 저자와 철수와 영희 대표님과 같이 부유해지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아니고 내가 네. 만드는 복지국가. 네. 남이 만들어준 거는 그들 뜻대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내 네. 스스로 만드는 복지국가 이 컨셉에 맞춘 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철수와 영희 출판사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뭐 추가적으로 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 기다리면 안 돼요. 복지국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책 한번 보고 혹시 어렵다고 느끼면 해설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연 우리가 어떤 사회로 갈 수 있는가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첫 장 넘기자마자 제가 생각하는 이것이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보편적이지만 되게 강력한 복지로 갈 수 있고 선별적이지만 모든 걸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 5분이 있습니다. 오건호, 남재욱, 김종명, 최창우, 홍순탁 이분들이 쓴 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국형 모든 국민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강추드립니다. 강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